이번 영상에서는 객체지향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자바죠. 자바 언어를 어느 정도 좀 배워본 분들이 이걸 같이 본다고 하면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언어 기반이 전혀 안 되신 분들은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바 언어 공부를 먼저 하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우리 영상을 다 찍어 놨으니까요. 그거 일단 보고 오시고 어쨌든 진행을 해볼 텐데 엄청 깊게 공부를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문제가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객관식은 당연히 간단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마저도 간단하게 키워드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나오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깊게 공부한다기보다는 각각의 용어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객체지향 방법론이 뭐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실 세계의 객체를 추상화해서 디지털 객체 상태의 속성과 메소드로 구현하는 걸 객체지향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학생이 가질 수 있는 정보라든지 학생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자,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관리에 필요한 요소만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추상화를 한 걸 이제 속성과 메소드로 구분해서 하나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하는 것. 그거를 객체 지향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객체 지향 방법론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장점이 실제 세계와 유사하게 구조를 잡을 수가 있다 라는 거랑 코드 재사용성이라든지 유지보수에 좋은 이점이 있다 라는 부분이랑 규모가 컸을 때 프로그램 자체, 프로젝트 자체가 규모가 클 때 개발이 좀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규모가 클수록 구조를 잘 잡아야 되는데 현실 세계와 유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잡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객체 설계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객체를 일단 설계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조를 구성하거나 사용을 하는 게 수월한데 객체 자체가 설계가 어려워요. 여기 위에 추상화하고 이런 게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 객체가 이제 규모가 너무 크면은 객체 자체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도 있다. 이게 몸이 무거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설계가 좀 어려울 수 있고 속도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구조를 잡아놓은 다음에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객체 지향의 구성 요소입니다. 물론 이거보단 많지만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는 객체를 구현하기 위한 틀, 객체의 공통 특성을 추상화한 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틀, 설계도, 청사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클래스를 통해서 생성되는 요소, 대상들을 요 오브젝트, 객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객체라고 부를 수 있는 용어가 오브젝트랑 인스턴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넓은 범위에 이제 지칭을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클래스에 의해 구현된 좁은 범위의 객체입니다. 자, 그래서 객체는 어디서든 쓸 수 있어요. 뭐 이 객체, 저 객체, 뭐뭐의 객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인스턴스는 앞에 특정 클래스가 붙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펄슨 클래스의 인스턴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클래스에 의해서 생성된 객체다. 이렇게 좁은 범위로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메시지. 자, 메시지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객체 간 상호작용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객체와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청에 의해서 뭔가 진행되는 그런 얘기인데 호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호출해서 그 호출을 받아서 뭔가 실행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실행하는 애도 하잖아요. 요청을 했으니까 그게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는 객체가 수행해야 하는 연산을 의미하죠. 그래서 뭐 식당이라는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주방이라는 객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홀이라는 객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홀에 이제 손님이 오면 주방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든 이제 서버를 통해서 주문을 하든 주문 요청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뭐 이것저것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요리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근데 여기 홀 사정, 주방 사정은 서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요게 객체 지향, 이게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는 걸 메시지, 요청했을 때 수행되는 게 메소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 개념 잡고요. 자, 아래쪽에 객체 지향 기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캡슐화. 캡슐화는 한 대에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속성과 메소드를 묶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계를 구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성적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성적 계산에 필요한 점수나 그 다음에 계산 방식이라든지 뭐 계산 알고리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묶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구조가 단순해지고요. 재사용하기도 편하고 정보 은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다 넣어 놓은 다음에 문을 딱 닫는 역할을 하는 게 캡슐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캡슐화를 했다고 해서 문을 닫았다고 해서 문을 못 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캡슐화는 이제 관련 있는 애들끼리 모아둔 거다라는 개념이고요. 거기에 자물쇠를 잠그는 게 정보 은닉입니다. 정보 은닉은 이 구현된 내용에 캡슐화로 모아놓은 그 구현된 내용의 일부를 감출 수 있어요. 그러면 외부 영향에 대한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서랍이 여러 개 있는데 중요한 서랍만 잠그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잠그려면 일단 그 중요한 서랍에 어떤 요소를 넣어놔야지 잠글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넣는 과정을 캡슐화라고 한다. 캡슐화를 통해서 정보 은닉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추상화. 추상화는 앞에서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추상화라는 게 공통된 특성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다고 하면요. 사과가 있으면은 뭐 상한 사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레 먹은 사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오래된 사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싱싱한 사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품질 사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이렇게 산다고 치면은 이 상한 사과, 뭐 벌레 먹은 사과, 오래된 사과, 요거는 이제 품질이 나쁜 사과죠. 나쁜이라는 개념으로, 좋지 않은 이런 개념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맛있는이라는 형식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는 게 이제 추상화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굳이 이렇게 묶는 이유는 코드를 구조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트리 형태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해서 상위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코드를 구조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 구조화에 필요한 부분이 이 기능이 상속입니다. 상속은 이렇게 상위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걸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존재의 개념을 볼게요. 이제 어떤 세상에 존재한다 라고 할 때 그 존재한다고 할 때 그걸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물이라고 표현해요. 뭐 무슨 물질할 때 물, 이런 물리할 때 물, 이런 거 있죠. 뭔가 존재한다, 어떤 대상, 이런 것들을 지칭할 수 있는 것들 다 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존재한다라는 특성을 가진 상태에서 추가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땅에 뿌리 내려서 박혀 있는 특성을 가진 애들을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땅에 뿌리 내려서, 물론 땅에 뿌리 안 내리는 것도 있지만 땅에 뿌리 내려서 존재하는 애들, 그걸 식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움직일 동자 써서 돌아다니는 친구들, 움직일 수 있는 친구들을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이라는 건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존재한다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동물도 또 여러 가지로 나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포유류 이렇게 있죠. 그러면 포유류는 이제 배 아파서 이 자식들을 낳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존재하기도 하고요, 움직이기도 하고, 얘는 그 특성들을 다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배 아파서 자식을 낳는 그런 특성까지 이렇게 더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위 멤버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개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코드의 재사용이라든지 기능의 확장,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다형성이라는 건데요. 다형성은 상속된 여러 하위 객체들이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말 그대로 형태가 여러 개 존재한다고 해서 다형성,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버로딩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똑같은데 매개 변수라든지 어떤 타입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그 같은 이름 중에서 내가 아니죠. 자바가 적절한 메소드를 이렇게 실행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클래스 내부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버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상속된 메소드를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뭔가 확장을 하거나 기능을 변경할 수 있게끔 덮어 씌운다고 보면 되겠죠. 오버라이딩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의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들을 다형성이라고 한다 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바 공부를 좀 하고 오셨으면은 이거 다 봤던 내용들이네 하고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